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요, 오롯이 평생 내 편일 줄 알았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통쾌한 복수까지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끝까지 그리고 재미있게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한 계기로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알게 되었고 많은 위안을 받으며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매일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저도 몇 년 전 겪었던 충격적인 일을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아마 제 생일 다 할 때까지 저는 이 일을 잊지 못하겠죠. 글 주변이 없어서 걱정이지만 천천히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유치원 시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끔 다른 친구들과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모두가 이런저런 안타까워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항상 저를 걱정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외롭거나 그리운 기분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외롭거나 서글픈 기분을 느낄 틈 없이 저를 정말 열심히 보살펴 주셨거든요. 어머니와의 추억이 없는 대신 저는 아버지와의 많은 추억을 쌓으며 자랐습니다. 미나야, 이번 주말에는 아빠랑 같이 캠핑 갈까? 아니면 놀이동산은 어때? 우리 미나가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로 도시락 싸서 놀러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빠가 오므라이스 위에 미나가 좋아하는 캐릭터도 그려줄게. 이렇게 아버지께서 언제나 행복만 느끼게 해주신 덕분에 저는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살뜰한 보살핌 덕분에 저는 사춘기 때도 어긋나는 일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무사히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었어요. 이때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아버지는 매년 부지런히 사업 반경을 넓히셨고 마침내 크게 성공하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버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 졸업이 가까워졌을 무렵 아버지가 제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미나야, 너 이제 곧 졸업하지? 그럼 혹시 졸업 후에 뭐 할지 결정했니? 이 아빠는 네가 뭘 하든 지원해줄 생각이야. 바라는 게 있으면 뭐든지 해줄 테니까 아빠한테 다 말해. 알겠지?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든든하면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면 제 꿈을 금방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께 손 벌리지 않고 제 손으로 꿈을 이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전공을 살려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본가와는 다른 지역에 있어서 집을 구해 혼자 이사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제 사회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제가 힘들까봐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걱정과 달리 저는 매일 너무 즐겁게 회사에 다녔습니다. 제가 원하는 직종에 취직해서 그런지 작은 일 하나 배우는 것도 재미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보고 주말에 본가로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큰일이 있을 때 빼고는 저를 부르시는 일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본가로 내려오라고 하시니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지 걱정이 되어서 당장 연차를 내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갑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진짜 놀랐어요.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미나 왔니? 아니, 주말에 놀러 오랬더니 이렇게 달려온 거야? 큰일은 무슨, 아니지. 뭐 어떻게 보면 큰일이기는 하다만.
그게 말이다, 미나야. 너 혹시 맞선 한번 볼 생각 없니? 네? 맞선이요? 아빠도 참, 제 나이에 무슨 맞선이에요. 그리고 저 회사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일 배우고 있는 처지인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 지금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래, 그건 나도 알고 있지. 근데 미나, 너 아빠 친구 병민이 삼촌 기억하지? 걔가 자기가 아는 애 중에 정말 잘생기고 건실한 청년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딸이 생각나지 뭐야. 지금 당장 결혼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냥 연애만이라도 해보는 건 어때? 병민이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어서 그래. 이때 전 아버지의 말씀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거든지 제가 싫다고 거절하면 2번 이상 물어보지 않으셨는데 이때는 평소랑 많이 다르셨기 때문이에요. 당시 저는 연애할 생각이 정말 없었어요. 결혼 생각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꾸 한 번만 만나보라고 말씀하시니 뭐랄까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남자이길래 아버지가 이렇게나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까 생각도 들고요. 결국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그럼 딱 한 번만 만나볼게요. 한 번만 만나고 거절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네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잘생기고 건실해봤자 무슨 소용이겠냐. 거절해도 상관없으니까 딱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보고 와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아버지의 친구분이 소개해준 남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미리 나가려고 일찍 움직였는데 웬걸 상대가 먼저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미나 씨 되시나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부장님 소개로 나온 이수혁이라고 합니다. 큰 기대 없이 나간 자리였는데 그 남자는 아버지의 친구분 말씀대로 참 잘생기고 건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의도 정말 바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세련됨이 느껴졌죠. 말솜씨는 또 얼마나 좋은지 훅 들어오는 말 하나에 마음이 설레고 뺨이 뜨거워지더군요. 거절하려고 나간 자리였는데 저는 점점 그 사람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번에 그 사람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이 사람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어쩜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던지. 그런데 헤어지기 직전에 갑자기 그 남자가 제 손을 덥석 잡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민호 씨,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난 사이지만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미나 씨를 처음 본 순간 미나 씨한테 반해버렸어요. 당신이 제 운명의 사랑이라고 느껴져요. 단 1분 1초도 당신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일평생 이런 감정은 처음입니다. 혹시 미나 씨만 괜찮으시다면 결혼을 전제로 저와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손을 꼭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딱 한 번 만난 사람이었지만 이때 진중하게 건네는 말에 믿음이 가서 저는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저는 양가의 축복 속에서 남편과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이 발이 참 넓더라고요. 몇백 명이나 되는 하객이 예식장을 꽉 채우고 제게 좋은 사람을 남편으로 얻었다고 축하를 해주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위 될 사람이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고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라는 것에 굉장히 기뻐하셨지만 말이에요. 이후 아버지는 원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주기로 하셨던 건물과 주식을 저에게 결혼 선물로 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전 아버지께 말만 들어봤지 건물 관리나 주식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둘 다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은 월세만 받으며 그대로 두기로 했고 주식도 아버지가 주신 그대로 묵혀두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건물과 주식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굉장히 놀라더군요. 여보, 건물이랑 주식 관리가 많이 힘들면 장인어른한테 잘 말씀드려서 내가 한번 관리해보면 안 될까?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이 그거기도 하고 나 잘할 자신 있어. 하긴 여보 하는 일이 투자 관리라고 했지? 여보가 관리해주면 나야 너무 좋지. 그럼 우리 날 잡아서 같이 아빠 뵈러 가자. 남편은 투자 관리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관리해준다면 저는 당연히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같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건물과 주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아버지는 남편이 건물이나 주식을 관리하고 싶다는 말에 심기가 불편해 보이셨죠. 그렇지만 남편이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주식을 운영해왔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했는지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아버지께 보여드리자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장인어른, 무엇을 걱정하시고 계시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미나 남편입니다. 저는 항상 미나가 잘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미나가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미나의 재산을 욕심내는 거로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십니다. 절 한 번만 믿고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남편이 준비한 자료와 진심 어린 호소에도 반신반의하시면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며칠 동안 자신 있다는 듯 말하자 결국 아버지께서도 한번 해보라며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 후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제게 중요해 주신 건물의 점포들을 싹 정리하고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니 프랜차이즈를 들여오더군요. 그리고 건물 외관까지 단장하더니 단 1년 만에 임대료와 건물값을 2배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점에서 주식을 팔았다고 하더니 그 돈을 또 다른 곳에 투자해 몇 배나 되는 수익을 만들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손대면 마치 마법처럼 재산이 불어났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던 아버지도 남편이 손대는 대로 족족 사업과 투자가 크게 성공하자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오히려 남편을 먼저 불러서 주식 투자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거나 갖고 계시던 건물의 관리를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맡긴 일이라면 잠도 안 자고 매달려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에 아버지는 점점 남편을 깊게 믿으시게 되었어요. 자네가 손대는 건 뭐든 다 잘 되니까 내가 요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을 안 자도 힘이 넘치네. 아주 신통방통해. 우리 사위가 아주 최고다 최고야. 아닙니다 장인어른. 다 장인어른이 믿어주신 덕분이죠. 덕분에 운도 술술 따르는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좋으면서 겸손하기까지 하고 말이야. 그래, 사내라면 그런 겸손한 모습도 있어야지. 자네는 보면 볼수록 참 마음에 들어.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남편은 날개를 단 것처럼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쉬어가면서 일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더 열심히 해서 저와 아버지께 멋진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일에 매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정에도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행복하고 충만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날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함이 엄습했던 날이었어요. 저의 직감이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이 다가오는 걸 느꼈던 걸까요?
주말 밤에 평온함을 느끼던 중 날카롭게 울리는 핸드폰을 받아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 이름을 말하며 아는 사람이냐고 묻더군요. 네, 제 아버지신데 무슨 일이시죠? 환자분께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셔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되어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긴급 수술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분의 사인이 필요해서 핸드폰 전화 이력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분께 전화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빠가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너무 놀라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도 제 전화를 받고 바로 병원으로 오려고 했지만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에 걸려서 차가 막힌 탓에 몇 시간 뒤에나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는 뒤늦게 온 남편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 나 이제 어떡해. 괜찮을 거야, 여보. 장인어른은 강한 분이시잖아. 다 이겨내시고 금방 회복하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날 남편이 오열하던 저를 계속해서 달래주던 게 생각이 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차분하게 안고 다독여주던 그 손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믿을 사람이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주면 아버지의 수술도 다 잘 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수술은 예정된 시간보다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차라리 집에 돌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싫다고 하고 계속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저를 보다 못한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것들을 챙겨왔죠. 솔직히 이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과 불안으로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어서 기억이 뒤죽박죽이에요. 하지만 그때 남편이 저를 챙겨줬던 건 고맙고 미안한 기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긴 시간 끝에 아버지의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다행히 아버지께서 고비는 넘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셔서 얼마나 안심했는지요. 저는 며칠 동안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깨어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께서 일어나시질 못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우리 아빠 며칠이면 깨어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일어나실 기미가 안 보이세요. 보호자분,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회복하시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시기도 합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보시죠. 그때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아버지께서 일어나지 못하실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무거운 얼굴로 저와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보호자분,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아무래도 환자분께서는 중증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 아빠가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며칠만 기다리면 일어나실 수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술은 정말 잘 되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환자분 머리에 생긴 상해가 생각보다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 신경학적 호전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처음 병원으로 오셨을 때 환자분 상태가 심각했던 것을 고려하면 식물인간 상태가 평생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실신을 했습니다.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저를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크게 다쳤을지도 몰라요. 제가 모든 기력이 빠져나가 힘없이 보호자용 의자에 앉아있자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밀히 말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지금 식물인간 상태가 되신 것뿐이지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 내가 찾아보니까 식물인간 상태라도 몇 년 뒤에 회복해서 일어나는 사람도 많대. 그러니까 장인어른께서 몇 년 뒤에 회복하셔서 일어나실지도 몰라. 장인어른께서 일어나시기 전까지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돼. 여보 곁에는 내가 있으니까 같이 서로 도우면서 힘내보자. 여보, 너무 고마워. 나 여보 말 듣고 힘내볼게. 그때부터 저와 남편의 병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남편이 교대로 병원에 방문해 아버지를 간호했지만, 그런데 아버지께서 식물인간이 되신 뒤 남편이 본인 회사도 다니면서 아버지 사업까지 관리하고 밤마다 병간호까지 하니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제가 아버지를 간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대신 남편은 아버지의 사업과 재산을 책임해서 관리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저는 집보다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남편은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제게 점차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때는 종일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도 없었어요. 저는 점차 이상해지는 남편의 행보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에 답도 없고. 그리고 어제는 왜 또 집에 안 들어왔어? 집에도 못 들어올 만큼 그렇게 많이 바빠? 당연하지. 요즘 당신 아버지 회사 굴러가게 하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바로 나야.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 나 잠 한숨 잘 시간도 없어. 내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나마 유지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좀 하지 마. 저는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남편은 정말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더는 물어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술에 심하게 취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화 좀 하려고 기다려도 술에 취해 들어와서 피곤하다면서 골아떨어졌고, 아침에는 조금이라도 말을 걸면 빨리 나가봐야 한다면서 저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피하더라고요. 꼭 무언가 숨기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잠들어 있을 때 남편의 카드 내역과 핸드폰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내역과 핸드폰 내역을 확인해보니 전부 다 술집에서 쓴 내역밖에 없더라고요. 게다가 며칠 전 남편이 자기 입으로 야근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하던 그 시간대에 술집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편은 제게 회사 일이 바빠서 집에 못 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거짓말한 남편에게 화가 나서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동안 야근했다며. 그런데 왜 야근했다는 시간에 이렇게 술집 내역이 찍혀 있는 건데? 여보는 술집 가서 술 마시는 게 일하는 거야? 아 진짜? 야, 너 내 핸드폰 훔쳐봤냐? 누구 맘대로 남의 핸드폰을 훔쳐봐. 그리고 나 일한 거 맞아. 넌 밖에서 일하지 않아서 잘 모르나 본데 원래 다른 거래처 사람들 접대할 때 술집 가는 게 맞다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다 대고 누굴 거짓말쟁이로 몰아. 내가 뭘 모르는데? 나도 회사 다녔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 내역들이 다 거래처 사람들 접대면 이 낮 시간대는 뭔데? 내가 거래처 접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 누가 대낮부터 술집에서 접대를 해? 그깟 술집 좀 다녔다고 호들갑은.
너같이 집구석에 뭉개기나 할 줄 아는 여자가 거래소 접대에 대해서 알긴 뭘 아냐? 밖에서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네가 회사 다녀봤다고 해도 너랑 나랑 같은 줄 알아? 착각하지 마. 남자랑 여자는 사는 세계가 달라. 남자는 남자만의 세상이 따로 있다고. 아, 진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무식한 옆에 내가 주둥이만 살아서는. 아, 됐고. 아, 나 일하러 나가야 돼. 아, 오늘도 집에는 못 들어오니까 나 기다리지 마. 어디가, 여보?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여보. 그날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는 출근한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빈집에 홀로 오독하니 서서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식물인간이 되기 전엔 남편은 언제나 제 말에 항상 귀 기울여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더군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 저런 성격의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냉전 아닌 냉전을 보내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병원이었죠. 저는 혹시나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된 건가 싶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듣고 보니 전혀 다른 의미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병원입니다. 김동식 보호자 김민아 씨 맞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김동식 환자분의 병원비 체납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네? 병원비가 체납됐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는 제가 아버지께 받아 맡고 있던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해놨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통장에는 약 3년간 병원비를 내고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돈이 들어있었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병원비가 체납되었다뇨. 저는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되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병원비가 체납이 되었다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당장 은행에 가서 아버지의 통장에 남은 돈과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체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의 병원비가 몇 번 이체된 뒤에 남은 돈 전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더군요. 은행 직원에게 물어 이체 계좌를 확인했는데 알고 보니 그 계좌는 남편의 계좌였어요. 저는 순간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몰려오는 것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나야. 있잖아. 오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아빠 병원비가 체납되었다고 하더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장인어른 병원비는 알아서 자동이체 해뒀다고 하지 않았어? 정말 나한테 할 말 없어? 내가 오늘 병원 연락받고 아버지 병원비 빠져나가는 통장 확인해봤는데 은행 직원이 전액 다 당신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던데. 그건 내가 잠깐 장인어른 사업 관련해서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체해둔 거야. 그것 때문에 병원비가 체납된 건가 보네. 지금 내가 알아보고 처리할 테니까 다음부터 그런 전화 오거나 하면 그냥 나한테 말해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 확인할 필요 없어. 그럼 끊는다. 남편은 제가 뭐라 대답할 새도 없이 그저 쏘아붙이듯이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끊긴 핸드폰을 붙잡고 그 자리에 오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이상하리만큼 두렵고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불길함이 느껴졌어요.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함은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무언가 장난질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변호사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재산에 대해 모든 서류를 확인했죠. 그런데 서류들을 확인한 순간 저는 말도 못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 명의가 남편의 명의로 바뀌어 있던 거예요.
저는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건물이며 땅까지 전부 남편의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아빠 재산이 다 남편 명의로 바뀌어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남편분께서 그 적법한 서류들을 가지고 오셔서 명의 이전 신청을 해달라고 하셔서요. 그대로 이전해드렸습니다만 뭔가 잘못됐나요? 적법한 서류요? 그럴 리가요. 우리 아빠가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적법한 서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식물인간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서류에 사인을 하냐고요. 이 서류들 모두 가짜예요. 저도 소식은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만 남편분께서 이 서류들은 전부 아버님께서 그 사고 전에 사인하신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일을 진행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건 이미 다 완료된 일들이라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아빠가 서류에 이렇게 사인하셨을 리가 없어요. 제가 남편이랑 이야기하고 올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평소 아버지가 어떤 성격이신지 잘 알고 있던 저는 한눈에 남편이 진짜라고 변호사분께 드린 서류가 가짜인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남편은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동안 뒤에서 이렇게 서류를 조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서류를 조작해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빼돌린 것을 알게 된 저는 당장에 남편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니 또 놀라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께서 식물인간이 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 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연이은 충격에 너무 놀란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식 때 남편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받은 명함을 찾아서 하나하나 전화를 돌려 혹시 남편의 행방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전화를 돌린 끝에 저는 이른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술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장에 남편이 있다는 술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만류를 뿌리치며 술집 안의 방을 하나하나 뒤졌죠. 몇 개의 방을 뒤진 끝에 저는 양 옆에 여자들을 끼고 술을 마시는 남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고도 아무렇지 않게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시시덕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벌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혹시 매일 이렇게 술 마시고 놀았단 거야? 도대체 왜 이래? 뭐야, 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와, 진짜 지긋지긋하다. 너 혹시 나 뒤따라온 거야? 야, 남자가 힘들게 일하고 나서 술 좀 마실 수도 있지. 그동안 힘들게 일한 남편한테 위로 한마디는 못할 망정 왜 이러냐고. 그게 지금 당신이 할 소리야? 나 방금 당신 회사 갔다 왔어. 당신 퇴사했다며. 그러면서 뭐? 야근 때문에 집에 못 들어와? 퇴사까지 해놓고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래놓고 대낮부터 여자 끼고 술을. 진짜 당신이 사람이야? 서류 조작해서 우리 아빠 재산 명의 전부 당신 명의로 바꿔놓고. 그것도 다 확인한 거냐? 질린다 질려. 그거 울부증이다 너. 남편이 뭐 하는지 일일이 다 확인하고 다니는 그거 울부증이라고. 그리고 내가 알아서 싹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는데 뭘 확인을 해. 내 말에 대답이나 해. 왜 우리 아빠 재산 명의가 전부 당신 명의로 바뀌어 있냐고. 설마 당신 우리 아빠가 지금 식물인간 됐다고 재산 빼돌린 거야?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숨길 필요도 없겠다. 그래, 내가 네 아버지 재산 내 명의로 바꿨다. 어차피 넌 관리할 능력도 없는데 그럼 그대로 그냥 날리는 걸 두고만 보라고? 차라리 내가 가지는 걸 네 아버지도 바라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관리도 나한테 맡기신 거 아니겠어?
내가 일 그만둔 건 다 장인어른과 널 위해서 한 일이야. 알겠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자꾸 큰 소리를 쳐. 남편은 그렇게 이죽이며 다시 옆에 있는 여자들과 웃고 떠들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사업체를 관리해보라고 몇 개 맡기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편이 먼저 아버지를 돕겠다고 말해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거였지, 이렇게 모든 재산을 당신께서 남편에게 주겠다고 하신 건 아니었어요. 저로서는 남편의 말이 가식적이고 괘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차가!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 정신 차리라고 슬 좀 끼얹어줬다. 왜? 당신은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하고 있어. 여자면 여자답게 꾸미기라도 할 것이지. 그 병간호 좀 한답시고 화장도 안 하고 옷은 또 후지근해가지고. 정신 차려, 이 여자야. 남편은 제게 얼음처럼 차가운 술을 끼얹고는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양옆에 여자를 끼고 앉은 남편이 저를 비우는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술집에서 뛰쳐나온 제 머릿속에선 저를 배신하고 비웃던 남편의 모습과 과거 화장을 안 한 저도 사랑스럽다고 예쁘다고 말해준 모습이 머릿속에서 교차했어요. 그간 알고 있던 남편과 지금의 남편 중 어느 쪽이 진짜 남편의 모습인지 알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옷에 배인 술 냄새를 맡자 저를 비웃던 남편의 모습이 진짜 남편의 모습이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밤새 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식물인간 판정을 받으셨던 그날처럼요. 아침이 되자 저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가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이 들었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아버지가 계신 병원 입구로 걸어 들어가고 있더군요. 저는 힘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 옆에 앉아서 아버지에게 남편의 만행을 다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계실 리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속이 터져 기절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아, 여기 있었냐? 한참 찾았네. 넌 그냥 집에나 있을 것이지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어쨌든 자, 읽어. 남편은 누워 계신 제 아버지 몸 위로 서류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너무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난 것도 잠시, 저는 봉투 안을 확인해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써야 할 부분과 제가 써야 할 부분이 나란히 채워져 있더군요. 제 사인과 도장만 찍으면 바로 법원에 낼 수 있게 말이죠. 저는 치가 떨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분노가 치밀어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애초에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이제 와서 그런 거 따지면 뭐해. 중요한 건 이제 난 부자고 당신은 빈털털이라는 거야. 그거 내가 다 채워뒀으니까 당신은 사인만 하면 돼. 뭐 지금 당장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못하겠으면 최대한 빨리 해주면 좋겠고. 남편은 자신의 할 말만 하고 병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의자를 박차고 달려나가 병실 밖으로 나간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니? 넌 도둑놈이야. 제멋대로 조작한 서류 가지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 재산 훔친 도둑! 내가 조작했다는 증거라도 있어? 그 서류들 전부 저기 누워있는 노인네가 저렇게 되기 전에 사인한 거라니까? 그리고 네가 잘난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해줬어도 내가 해준 게 더 많지. 끝까지 그렇게 말하는구나.
두고 봐. 내가 증거 다 찾아서 너 고소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 감옥에 쳐넣을 거야. 알았어?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구질구질하게 들러붙지나 마. 에이, 이거 얼마짜리 옷인지는 알아? 이 더러운 손이나 놔! 저는 남편의 손에 밀려 병원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동시에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부딪히니 너무 아프더군요. 저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쓰러진 저를 보고도 코웃음을 치고는 그냥 나가버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분한 마음에 눈물을 줄줄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제가 그동안 바보같이 너무 남편을 믿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남편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서방 이놈! 넌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익숙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제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건 바로 저희 아버지였어요.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두 발로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에 서 있던 남편에게 저벅저벅 걸어가고 계셨죠. 저는 꼭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서 소리도 못 지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엄청나게 놀랐는지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면서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선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남편에게 다가가시더니 주먹을 날리셨습니다.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센 주먹에 맞은 남편은 저처럼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이 자식, 내가 너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고 있었다. 근데 감히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이혼을 요구해? 그것도 모자라서 내 귀한 딸을 이렇게 내팽겨쳐? 남편은 서둘러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복도에서 난 소란을 듣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주변으로 모이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너 문서 위조해서 내 재산 빼돌리고 있었던 거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이놈아. 여기 지금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우리 딸 때린 거랑 살인 미수로요. 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살인 미수라뇨? 날 식물인간으로 만든 게 바로 이놈이었다. 아버지의 외침에 너나 할 것 없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중 간호사 한 분이 재빠르게 경찰에 신고해 주셨어요. 덕분에 남편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게 끌려갔죠. 저는 남편이 경찰에 끌려가는 동안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시는 평생 아버지의 목소리를 못 들을 줄 알았는데 꿈만 같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가 일어나시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날 소동이 가라앉고 나서 아버지와 저는 병실에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는 사실 한 달 전쯤 정신을 차리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손가락만 움직이실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셨지만 날이 갈수록 천천히 팔도 움직이실 수 있게 되었고 말도 조금이나마 할 수 있게 되셨대요. 제가 아버지를 보러 왔을 때마다 우는 게 너무 마음 아팠지만 조금 더 나아진 후에 일어서서 제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남편과 아버지 병문안을 왔을 때 아버지가 귀를 의심할 정도로 화가 나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건 바로 남편의 전화통화였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 이 양반 못 일어난대. 일어난데도 후유증 때문에 말도 거의 못할 거라는데? 그리고 어차피 내가 이렇게 만든 거 아무도 몰라. 지금까지 경찰 조사도 안 들어온 거 보면 모르냐? 그때 남편의 전화통화로 아버지는 많은 것을 알게 되셨고
그동안 남편이 한 일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모으려고 참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 몰래 변호사도 부르시며 증거를 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아버지께서는 녹음 파일 하나를 제게 들려주셨는데요. 그건 남편이 병실로 찾아와 누워 계시던 아버지에게 한 말을 녹음한 것이었어요. 아, 왜 이렇게 즐겨? 왜 한 번에 가시지 않고 사람 이렇게 번거롭게 만드냐고요. 장인어른, 그때 제가 내리쳤을 때 한 번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역시 참 번거로운 분이시네요. 저는 천인공노할 남편의 말에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을 듣고 또 가만히 계셨던 거냐며 아버지께 여쭤봤죠. 그놈이 생긴 것과는 다르게 워낙에 떠버리라서 다음에 찾아왔을 때는 좀 더 결정적인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놈의 뒤통수를 확실하게 치려면 좀 더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었고 말이야. 그런데 내게 이혼하자고 말하는 것 보고 더는 참을 수가 있어야지. 아버지께서는 증거를 더 모으고 싶으셨지만 딸인 제가 남편에게 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자 더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오직 아버지뿐이더라고요. 감격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던 저는 다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말해주셨어야죠. 제가 얼마나 아빠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는데. 미안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정말 우리 딸한테 면목이 없어. 아니에요. 그래도 전 아빠가 이렇게 일어나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날 밤새도록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아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가 다시 누워 계실 것만 같아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는 그동안 모은 증거를 변호사에게 넘겨 남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후 밝혀진 사실에 저는 기절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전과가 있던 사기꾼이었어요. 처음부터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친구분을 통해서 아버지와 제게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결혼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건물이나 주식 관리는 그 모든 계획의 제일 첫 단계였어요. 처음에 아버지에게 신임을 얻어서 경계심을 낮추고 야금야금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손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나섰던 거였죠. 그런데 남편의 생각보다 아버지가 많이 신중하신 성격이라서 남편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되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은 편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가 퇴근하시는 길에 몰래 잠복해 있다가 CCTV가 없는 곳에서 아버지의 뒤통수를 쇠파이프로 때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선 돌아가시지 않고 식물인간이 되셨던 거죠. 남편은 또 한 번 계획과 달리 아버지께서 식물인간이 되시자 병원을 찾아올 때마다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아버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집요하게 물어봤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듣고 문서를 위조해서 일을 벌이기 시작한 거였고요. 저는 남편을 조사했던 경찰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쓰레기였어요. 저는 변호사와의 상담 끝에 남편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변호사를 고용해선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대신 대가성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명의의 통장에는 이미 아버지께서 다달이 남편에게 재산 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내역이 찍혀 있었고
병원 CCTV에도 제가 남편에게 밀려서 나뒹구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남편의 모든 주장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고소가 진행되는 중에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회복하셨고 고소가 끝날 때쯤에는 이전과 비슷한 건강 상태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에 명의 이전 관련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서 아버지의 재산도 다시 다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과 기록이 있었던 터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살도록 판결이 내려져서 결국은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판결이 났을 때 남편은 도저히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듯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남편은 그간 갖고 있던 모든 돈을 탈탈 털어서 정말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던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또 서류를 위조해 재산을 갈취하려고 했던 것도 확실하게 제가 입증됐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어도 결과는 뒤집힐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자신이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남편은 판결이 내려진 뒤에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저와 아버지에게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매달리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군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돈에 눈이 멀었어요. 건물이며 주식이며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눈앞에 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는 절대 이런 짓 안 할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장인어른께 잘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진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여보가 장인어른한테 말씀 좀 해줘. 나 정말 장인어른과 여보 위해서 노력했던 거 알잖아. 내가 여보 마음 아프게 한 거 알아.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어. 하지만 여보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 이혼하자고 했던 거 진심 아니야. 그냥 그때는 좀 화가 나서 그랬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제발.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라. 난 항상 당신에게 기회를 줬어. 특히 당신을 찾으러 술집 갔을 때 그때가 내가 당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어. 근데 그 기회 다 차버린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봐달라는 거야?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어디서 들었는데 교도소에 가면 남아도는 게 시간이래. 가서 남아도는 시간에 염치라는 것 좀 배우고 나와. 뭐 거기서 몸 성이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아버지는 남편의 말은 듣지 못하는 척 그대로 재판장을 나왔습니다. 이후 남편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그때 저는 법원에 남편이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준 서류는 참 잘 작성이 되어 있어서 정말 제가 도장만 찍으면 되었죠. 하지만 법적으로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협의 이혼을 하려면 교도소에 배우자를 면회하러 가서 수용 증명서라는 것도 받고 이혼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시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이혼 신청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변호사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자기는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랍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교도소에 있는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교도소에서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은 끝까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더군요. 그리고는 교도소 안에서 답변서까지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사기 전과가 있었고 절 때렸던 것과 아버지에게 살인에 가까운 상해를 입힌 것까지 모두 입증되어 판결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의 답변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남편은 교도소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동을 부렸다고 해요. 교도소 안에서 남편이 발악했다는 소식을 듣자 속이 후련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 본인이 자기 발등 찍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후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 무사히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이혼 소식을 받고 난 뒤에도 지치지 않고 교도소에서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교도소에서 나가면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런 말들이 쓰여 있었습니다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편지를 찢어버리고 단 한 번도 남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남자 때문에 저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앞으로는 행복한 미래만 있을 거로 생각하면서 인간 불신에 걸리지 않도록 정말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심리상담을 다니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사업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은 아버지의 사업 중 하나를 맡아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 남편 덕분에 제가 세상 물정을 얼마나 몰랐는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아버지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세상은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언젠가 또 비슷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닐지 불안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전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은 이런 일 없이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